일단 제가 맡게 된 주제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 과제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많은 분들 앞에 새로운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평소 제가 가졌던 고민 또는 생각했던 걸 나누고 또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저 또한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차 순서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선 좀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왜 논하고 논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논의된 배경 또한 무엇일까? 정작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어떤 체제를 가리키는 걸까? 어떤 개념일까?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국 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어떤 과제, 특히 제도 변경이 있다면 어떤 걸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음, 왜 자유민주주의를 논하는가?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국사교과서 집필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개헌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이거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로 국사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의식과 인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헌은 헌법은 그 나라의 국가 근본규범으로서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개헌과 국사교과서에 관한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것이 우리가 좀 이따 보다시피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음을 보게 되죠. 첫째, 국사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3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5차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2007년도 교육과서 집필 기준이 만들어질 때 그땐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선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게 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2018년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민주주의로 대체하였다가 반발이 생기니까 그럼 나중에 둘 다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게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논란이 된 사건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헌법 개정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2018년 2월, 지금부터 약 한 3년 전이죠. 그 당시 한참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헌법 개정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헌법 개정안을 하나의 당 차원에서 정하게 됐는데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당시 여기 뉴스 한 기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그 당 자기들 의원총회에서 자유민주적에서 자유자를 뺐다 하다가 4시간 만에 아니다 다시 또 바꿨습니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식적인 그것도 헌법 개정안을 바꾸는데 자유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걸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언뜻 보면 일련의 해프닝 같이 보이는 일 속에 숨어있는 몇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는가 할 때 이것은 48년 이래로 계속되었던 논쟁이었는데 이른바 진보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의 제도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논의됐던 것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바탕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헌법에서 명시된 자유를 빼면은 사회민주주의, 나아가 북한의 이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반발이 있었고요. 아니다 말이죠. 헌법의 기본 원리가 과연 자유민주주의인지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상위 개념, 민주주의란 포괄적 개념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때로는 이념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란 상위 개념이 맞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론적인 논쟁같이 보였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뒤에 보다시피 정체성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적어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물론 우리 이제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서도 보여주듯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나라이어야 하는 건가가 우리 소위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고 볼 텐데요. 이건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질서와 체계, 또 가치관과 현실적인 국정 목표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결국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럼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국가와 사회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선택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시게 되면 한국에서 왜 이게 논의가 되었을까라는 배경, 아마 좀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좀 지식적인 차원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논쟁의 표면적인 계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헌법 규정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한국 정치의 이념적 대결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역대 헌법 규정을 보게 되면 중간에 좀 약간 파일이 깨졌습니다만은 48년 헌법, 이걸 우리가 재헌헌법, 건국헌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용어 자체가 사실 굉장히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헌법에 보면은 민주주의의 제도를 수립하여라고 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고 딱 합니다. 아까 우리 박명수 교수님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 자체는 대단히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민주주의, 이게 바로 국가 성립의 기본 원칙임을 선명했고요. 또 이러한 내용은 사실 48년 헌법만이 아니라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루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장에도 이 용어 표현이 나옵니다. 60년 헌법에는 이 전문을 그대로 두면서 정당을 해산할 때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해산된다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우리 토크쇼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72년 헌법 들어서서는 이 전문에 이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란 말과 그 다음에 자유민족 기본 질서를 더 공고히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냥 민주주의보다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이제 강조하게 됐죠. 그래서 특히 평화 통일과 연계가 돼 있는 걸 아마 보면 아시다시피 남과 북이 서로 간의 체제 대립 또는 경쟁을 해 나갈 때 어차피 언젠가는 민족적 과제를 할 수 있는 통일을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면 어떤 통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헌법은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은 이제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다른 개념을 뭔가 배타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에 보겠지만 인민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87년 헌법에 바로 이런 용어가 계속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역대 헌법으로 보면 우리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같은 걸까 다른 걸까에 대해서 막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아까 말했던 72년 헌법, 처음으로 자유민족 기본질서가 들어올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비판적으로 보는 시야는 그 당시 한국적 민주주의라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자유민주주의하고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현재 오늘날까지도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족 기본질서가 동일한 개념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 규정이 같이 있다 보니까 헌법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적인 그 규정 그 뒤에 숨어 있는 정치적 이념적 배경을 우리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공감하실 내용이지만 우리 이제 구한말 시대 아까 개화기를 거치게 될 때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몇몇 소위 선각자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서구적 개념이죠. 이 용어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 전통하에 국가였기 때문에 이게 뿌리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소위 말해서 일부 소위 선각자 외에는 소위 시민사회라고 하는 토양이 형성되지가 못했던 거죠. 근데 한 가지 대단히 흥미롭고도 주목할 만한 게 3.1운동 이 일인데요. 이건 그 전에 바로 1899년엔 대한제국을 고종이 그때 선포를 했습니다. 대한제국.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았죠. 몇 년 지나서 사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왕정이었던 조선도 아닌 또는 황제를 내세웠던 소위 대한제국도 아닌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한 걸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대한독립만세 외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걸 일종의 임시원 정부에선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바꾼 대단히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식민 지배로 인하여서 이건 하나의 우리 경험이 되질 못합니다. 그냥 이거 우리 현실 속에 사라져 버렸죠. 45년 해방을 맞이한 이후 그 이후에 이제 정치 세력, 우리 약간 좌익 우익의 세력 속에 있으면서 이때 우서 말한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용어가 대단히 약간 좀 혼란스럽게 사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논란이 된 배경 속에 특히 이제 우리가
보수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여기서 말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 엄밀한 용어 정의가 맞냐부터를 떠나서 설명하였으나 흔히 요즘 우리가 쓰는 말처럼 그냥 편의상 우리 정치 세력을 그냥 보수 세력이니 또는 진보 세력 이런 그렇게 불러서 보겠습니다. 흔히 말한 우리나라에서는 반공을 굉장히 강조했죠. 반공이 국시냐 아니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반공이라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현대사에서 소위 말해서 이념으로 소위 냉전이 아닌 열전을 벌인 게 바로 한국전쟁이 어떤 면에서 사실상 유일무이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반공은 자유민주에 많은 걸 거의 동일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보수 집단이 또는 권력 집단이 많은 경우에 부패하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반공을 기초로 내세웠던 자유민주주의는 좀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건 사실이었다라는 것. 그에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우리 황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70년대 후반과 80년대의 소위 흔히 말하는 운동권 전혀 질적으로 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적인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면서 더군다나 보수적인 그런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게 사실 개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데 이걸 오히려 억압을 해버렸어요. 대표적으로 그 당시 이제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것이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반면에 부국강병을 내세우는 소위 국가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내세우게 되다 보니까 이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좀 현실적으로 너무 달라진 모습.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걸 반대하는 세력은 저희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반공이 소위 이데올로기의 하나의 잔재다라는 비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자유를 빼는 것이 더 낫다라는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처럼 다음에 또 보듯이 다음 보시면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논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보수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한 번은 시대에 따라서 한번 매듭 짓고 해결해야 할 어떤 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건 좀 용어 정리와 함께 어떤 이념적인 정리가 좀 되어야 할 겁니다. 아마 아까 황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상의 큰 전환을 가져온 사람들이 많이 나올수록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야 아마 분명한 그 전환을 설명해 줄 때 우리가 좀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세력의 숨은 의도가 우리는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인민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와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의 아까 말했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세력으로 또는 대안으로 내세웠던 그 주장에 그게 혹시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 의문이 때로는 많은 게 현실로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하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우리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주장 내세운 뒤에는 진영 간의 이념적 대결이 더 크게 강조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유민주주의가 뭔가에 대해서는 올바른 인식은 결여된 채 오히려 그걸 내세우는 세력들 간에 서로 힘겨루기가 되고 또는 반대를 위한 명분이 되고 이렇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뭘까라는 것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이 뭐든지 이 용어 싸움이라고 부르죠. 사실 먼저 용어를 이 선점한 자가 그의 의식과 사상과 모든 가치 체계를 점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의 싸움이란 건 오랫동안의 그런 소위 운동가들, 혁명가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는 옛날에 어떤 그 한 벌써 20년 전이죠. 어떤 문헌에 보면 이 여러 가지 무슨 민주주의, 무슨 민주주의 하니까 그 한 200 몇 개 되더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자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 한국적 민주주의만이 아니에요. 뭐 영도적 민주주의, 무슨 민주주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민주주의가 이리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의 개념을 부정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혼란스럽게 버리는 거예요. 같은 영어를 전혀 달리 사용해버리고 나중에 이 말 자체를 폐기시켜버리므로 그럼 나중에 결국 누가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면 그가 이제 소위 그 권력화돼 버리는 건데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굉장히 현실적으로 봅시다. 굉장히 다양한 정치 체제가 다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들은 신민주주의 혁명으로 성공했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신민주주의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럼 그건 뭘까? 북한의 공식공 잘 알다시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중국과 북한 헌법에도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혼란스럽게 시작된 겁니다. 인민민주주의는 뭘까라는 거죠. 이런 혼란에서 벗어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때 그나마 용어의 원래 의미와 이 의미가 어떻게 확대가 되고 또는 변형이 되고 때로는 어떻게 남용이 되고 왜곡이 되는가를 좀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다소 좀 지루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죠.
그럼 역사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란 단어, 뭐 디모크라시, 어떤 분은 이 민주주의라고 번역하는 게 잘못됐다 그래요. 이건 이즘이 아니다. 아까 말한 흔히 말한 주의를 붙일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민주체제라고 하던 게 더 좋은 번역이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민주주의, 민주체제라는 용어는 잘 아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것도 사실 좋은 꼭 의미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소위 정치 형태로는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라고 보통 불리워졌을 때, 저 민주제라 그러면 이걸 높여 부르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저거 그 소위 말해서 무식한 것들이 저거 말이야 저거 그 말이야 다수가 뭐 통치하겠다는 거 이런 식의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그 소위 데모크라시아라는 용어였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 굉장히 멋있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여간 뭐 언어란 그런 속성이 있죠. 하여간 그 사전적인 의미는 민중의 통치를 의미한다는 의미가 데모크라시아가 됐고, 그게 오늘날 디모크라시로 우리가 세고 민주로 번역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로마의 그 정치 체제는 우리가 말하는 공화국이라 부릅니다. 리퍼블릭이라는 말은 원래 레스와 포블리카가 합쳐진 말인데, 레스는 thing, 어떤 물건, 포블리카는 공중의 퍼블릭. 그러니까 리퍼블릭이라는 말을 사전적 직역을 하면 공공의 것,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개인의 것도 아닌, 소수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이라는 리퍼블릭.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고대 그리스의 정치 형태나 로마의 그런 정치, 그들이 발휘했던 비슷한 걸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미국적 영향으로 달리 보기도 합니다만은 또 어떤 정착자는 사실 가리키는 바는 다르지가 않았다라고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우리가 말한 데모크라시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고대 그리스 정치학,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성인 남자의 자유민들만이 모여서 했고, 또 그들끼리의 리그니까 이제 뭐 전체 인구로 보면 한 뭐 퍼센트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추첨제로 소수 관리를 뽑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오래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 뒷받침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되고 인류 역사의 오랫동안의 정치 체제는 소위 왕정, 그 다음에 황제가 다스리는, 그 다음에 또 약간의 귀족 이런 형태로 되어 왔었어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소위 국가적 공동체의 그 통치에 소위 말해서 그 다수 국민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원리로서 이것이 실현되는 건 대단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제도였었어요. 하나는 의회 제도의 발달. 왕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왕만큼 뭔가 강한 세력이 있을 때 가능했죠. 힘을 견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의회 제도였는데요. 영국이 바로 17세기 중반에 의회 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왕을 견제하게 됐죠. 유럽은 그보다 약 한 1세기 1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의회 제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대의제의 형태지만 민주주의 체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한 소수의 제한 선거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일부 사람들만이 선거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거권의 확대가 대단히 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인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건 19세기 후반부터였고요. 성인 여자에게 주어진 것은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늘날 민주체제에 해당되는 이 정치체제가 등장한 건 역사가 그렇게 과히 오래된 경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스위스에서 성인 여자에게 연방선거의 선거권 인정된 1971년, 대한민국이 사실 여성의 참정권 행정된 1948년 헌법이니까 스위스보다 우리가 더 빠른 셈이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민주체제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되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 이게 오늘날 이제 정치 원리로서 이제 파악하겠습니다. 이건 극히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개념이고 아마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아는 개념이죠. 국가의사가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 이걸 전제로 해서 국민이 직접 결정하거나 그 대표로 하여금 결정하게 한다는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가장 교과서로 배운 건 뭐 직접 민주주의니 또는 간접 민주주의, 대의주의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갑니다. 이건 국가 권력의 그 행사의 정당성 국민의 동의에서 구하고, 이제 그렇지 않을 때 이것은 비난을 받는다라고 통상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민주주의는 극히 이제 봐서 다소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은 단순하게 따지게 되면은 다수가 참여하면은 되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 생각하기에는 이건 상당히 고대 그리스의 그 체제와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먼저 용어 하나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원화명에 관한 문제를 좀 저는 항상 강조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단히 광범위하게 수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문자로 정치 조직의 집단 의사 결정 방식입니다. 즉 구성원 전체가 스스로 지배해야 된다는 사고를 전제로 하죠. 이게 바로 이제 민주 체제의 하나의 작동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라고 한 것이 오늘날 정치 원리 이상으로 생활 원리다라고까지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서 이걸 정치적 공동체가 아닌 가정, 학교, 군대, 심지어 교회까지 적용하려 합니다. 이건 대단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통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학교, 군대, 교회는 나름대로 작동 원리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 요즘 법률에 보면 민주적 가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했는가 사실 좀 약간의 우습게 되고 위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가정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정의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사랑 없이 순종만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순종이 뒷받침된 사랑일 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듯이 가정 또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움직이게 된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로 합시다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두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하고 평등을 꼭 동일시하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사실 우리 헌법에 보면 모두가 존중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유물론적으로 설명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신앙으로 모두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앙적 고백 아니면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니면 허위의식으로 그냥 주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각각이 다 존중해야 된다. 맞습니다. 존중해야죠. 그렇지만 그걸 민주적으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민주적은 다 평등하고 똑같은 발언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의사결정 방식은 그 취지와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도 민주적으로 합시다. 가정도 민주로 합시다. 심지어 군대도 그로 민주화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개인을 존중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요구고 그걸 실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의사결정이 민주로 할 수 없어요. 전쟁하는데 그 소대장이 나를 따라 그럼 잠깐 다수결을 결정합시다. 당신이 먼저 가시오.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직의 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아까 정치 원리라고 한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자, 그다음 그럼 민주주의의 또 개념이 얼마나 다양한가? 이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마 우리가 좀 이따 더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 전통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또는 무시하고 다른 민주주의하겠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사실 이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자칫하면 허구적인 하나의 이상일거나 주장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선거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뭐냐면 선거 중심으로 민주체제가 작동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는 건 여러 유형이 때 말은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작동이 되는 메커니즘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핵심으로 보고 중시안에 따라 약간씩 좀 달라진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선거민주주의가 있다. 그 다음에 시민민주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최근에 우리 원전을 폐지할 거냐 말까 이 용어를 한번 써봤었어요. 이걸 주장한 거냐면 이건 선거로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다수결로 하는 거니까 이건 심사숙고하자 그런 식으로 좀 도입하자라는 취지였었어요. 이건 민주적인 방식을 뭔가 좀 더 달리 보완하자는 취지로 했고요. 그 다음 보면 또 참여민주주의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선거만이 아니라 평소 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만들어보자 등등도 있습니다. 그 외에 직접 민주주의가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평등민주주의,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민주주의, 경험민주주의, 다문화민주주의, 비판민주주의 이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대부분 정성진 분은 졸고 계실 분이에요. 뭔 말이야 그러면서 그 말 아니야 그러면 근데 왜 이처럼 다양한 용어가 등장할까? 그 다음 페이지 나오듯이 역설적으로 기존의 정통적인 실현 방식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만으로 했더니 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다른 걸 많이 시도해 본 거예요. 그건 해 아래 어떤 거 완전한 것도 없고요. 어떤 이념도 어떤 체제도 대체해 줄 수는 없었어요. 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필요로 차용한 것을 불과하니까 어차피 시대가 되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선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정확히 말하면 민주적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그걸 좀 아까도 잠깐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보통 교과서에서 설명하기를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결합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극히 도식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소위 말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이건 어떤 미술 우리가 말한 하나의 이제 그 이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민주체제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다른 차원이고 다른 지향점을 가졌어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를 중시했습니다. 또 그러한 국가를 지향하겠다는 거죠.
그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동체 의사결정을 아까 말한 대로 이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거니까 서로 이게 좀 다른 차원의 개념. 특히 말해서 자유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은 일종의 좀 전체주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독재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은 군주제, 귀족주의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유주의 형태는 아까 말한 군주제, 귀족주의 실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입헌 군주제가 가능했다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전체주의가 날 수 있어요. 사실 프랑스의 그 토크베르 미국에 가서 민주주의를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했던 한 가지 위험성이 있다고 봤어요. 다수의 독재가 가능하다. 다수가 이 지배하니까 민주주의 원래 사전적 의미니까 굉장히 안전하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의 독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통치 형식으로서 그냥 민주주의만 강조하면 이건 위험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인민민주주의는 더욱더 극단적인 행태를 취했고요. 자유를 빼놓고는 안 된다는 걸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자유주의가 앞섰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결국 이 개개인의 자유와 자유를 존중하게 되죠. 물론 이러한 자유주의의 근간은 여러 가지 사상적 배경은 결국은 기독교적인 종교혁명, 종교개혁에 따른 그 이후의 변화들 개인의 어떤 가치 발견 나타납니다만은 결국 역사적으로는 시민 계급이 이걸 주장하게 됐고 왕을 좀 견제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을 두더라도 법의 지배에 법치주의를 두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논리로 따라서 입헌 군주제가 됐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권력 분립이라는 게 등장하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 로크니 몽테스키 이런 사람들 한 것도 바로 그런 왕을 전제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엄청 고민한 거예요. 왕을 없앨 수는 없고 왕이 있는데도 자유로울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한 게 법의 지배라는 개념과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제도들을 만들어서 했고 작동이 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잘 안 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한 여기 나온 것처럼 군주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법의 지배를 거부하니까 아예 그냥 군주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군주 주권이 아닌 이른바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대단히 새로운 언어의 조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전엔 주권론이란 주권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온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왕의 권력으로 통일시킬 때는 소위 군주 주권할 때 또 말이 됐는데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걸 하다 보니 그다음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되긴 했습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당시 군주 주권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소위 국민 주권 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이게 유럽 쪽에서는 국민 주권의 용어를 즐겼었고 프랑스 역사적 이후로 또 미국 쪽에서는 영국 쪽에서 민주주의 너무 많이 씁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 사람 굉장히 급진적인 거였어요. 왕당파들의 보기에는 반역자들에 불과하니까. 어찌됐든 이게 바로 이제 국민 주권 민주주의였는데 그래서 이제는 소위 군주는 아닌 국민에게 있다. 국가 권력 이런 식의 등장하게 된 게 소위 흔히 말하는 시민혁명이라는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이런 것은 결국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유주의를 구현하겠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민주적 자유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다 제거하고 설명해 나가는 이제 교과성의 설명 이렇게 합니다. 가운데 설명 이게 흔히 말하는 교과성 설명이에요. 이른바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와 결합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되었다라고 설명하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하나하나 소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였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였다. 다시 말하면 자유를 내세우지 않는 민주주의는 그건 이유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민주주의를 하는가? 그래서 아직은 미리 결론적으로 다시금 또 미리 땡겨 말씀드리면 개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민주주의는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 요즘 우리 정부에서 그런 그림자들을 보니까 불안한 게 그런 거예요. 개개인의 자유보다는 오히려 뭐든지 민주주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마치 절대인가 절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수단에 불과하고 하나의 어떤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그나마 다른 것보다 좀 덜 나쁜 안전한 것이라고 봤는데 근데 그 왜 그런 민주주의를 택했는가 아까 말한 자유, 국가 권력으로부터 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그나마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고 사용해 왔던 거다. 그 대안이 있느냐?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 또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그 의미가 군주주권 또는 전제주의, 전체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로 이야기됐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개인의 평등한 지위를 기초로 하고 또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실현하고 이건 자연스럽게 경제적 자유주의로 이렇게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발전이 되어 와서 진행이 됐었지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직접적인 사상적 기반은 고대 그리스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전에 서울대 총장이 했던 유기천 그 교수의 그 이제 글 속에 제가 일부러 좀 인용해 드렸는데 여기 잠깐 읽어드릴게요. 소위 인류학자 현대 지식인은 거의 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막연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 기원이 마치 히랍 도시국가의 프랙티스 관행에 있는 것처럼 보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 공산주의자들이 이민민주주의라고 하여 참된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 있는 것 같이 선전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감이다. 물론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그 기반이 바이블 성경에 있고 이 민주 사상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경유하여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크로멜의 청교도주의로 발전하고 그 후 미국을 혁명을 통하여 이른바 근대의 입헌 민주주의가 형성 산출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본질임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 있다. 이게 이제 전 서울대 총장의 유기천 교수의 그 글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게 아닌가. 이에 대한 또 다른 정치학자의 글을 설명한 게 오늘날 상당히 여전히 유효한 평가이다. 과거 아테네 민주주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멸망했고 서구 역사 2000년 동안 사라졌다가 영국의 대의민주로 나타났는데 그 영향받은 미국에서 상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 이게 바로 자유주의를 뒷받침해주는 공화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서구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 이퀄 자유민주주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주의란 말을 민주주의란 말 안 쓰고 굳이 민주주의라 다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용어 속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 빼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말이 그 말로 되니까 그냥 당연하지. 바로 그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그래서 이제 정체성과 관련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서는 아까 말한 그 사회민주주의가 도전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된 건 이제 러시아 혁명으로 인하여서 사회국가 체제가 등장하게 된 것은 또한 충격이었어요. 저쪽에서 마르크시즘의 그걸 운동으로 연결한 레닌에 따라서 국가가 만들어졌다. 그들이 말한 소위 평등한 나라가 지구상에 드디어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소위 평등을 정점으로 내세우는 국가가. 그렇다면서 이제 이런 소위 사상적 영향 주고받으면서 자유민주주의에도 자유민주는 자기는 자본주의로 연결해 왔던 걸 잘 알죠. 그러나 아까 말한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소위 인민민주 체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죠. 먼저 여기서 인민민주주의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소위 우리 말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이념에 기초한 정치 원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한 권력의 주체 인민은 우리가 통상 말한 국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사실 우리말로 인민과 국민의 차이가 뭔가 이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문제가 됐어요. 물론 영어로 이제 people 이걸 우리 인민으로 번역하고 nation을 국민으로 번역합니다. 이게 일본의 번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사실 인민과 국민이 뭐냐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합니다만 하여간 이에 대해서는 법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념 다양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원래 성경에도 인민이라는 번역어가 있긴 있어요. 중간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인민을 이끌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웬 인민이지 그러겠지만 알다시피 북쪽에서 인민 쓰다 보니까 남쪽에서 인민을 안 쓰게 됐는데 그런 언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념적 색채를 가지게 되면서 달라지게 됐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여기서 말한 인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국민이 아니고 노동자 계급 중심으로 농민 또는 군인을 포함하되 특히 재산 가진 자는 철저히 배제한다. 그래서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민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니까 소위 권력 집중을 내세우게 되고 공산당, 그래서 그는 영도자라고 보죠. 또는 지도자라 해서 그들이 권력을 가지는 건 극히 민주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적인 그런 자유민주주의와 적대적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는 이제 적대적 관계로 이제 체제가 굳혀져 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이제 보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소위 말하는 서구 유럽의 이제 소위 정치 정체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쪽에서 이제 평등의 요소를 부각하면서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해서 이제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형태를 또 체제가 또는 그런 주장과 그런 정치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그 개념과 새로 등장한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거 좀 경계가 어떻게 질 건가 논란이 되면서 자유의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이론적 구성과 또 이걸 설명해 나가는 게 진행이 되는 걸 보았어요. 평등한 자유라는 말 또는 적극적 자유라는 말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는 자유가 평등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을 이제 대립적인 용어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용어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사회민주주의 요소가 포함된 걸로 이해하자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따지니까 그럼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상위 개념은 또 민주주의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오늘날 역사적인 맥락은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개념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민주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다 민주주의의 그 하위 부류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또 정리가 될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게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문제가 나타난 게, 이런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확장이 되면서 경계가 흐릿하게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핵심이 뭘까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고, 특히 이 법의 개념으로서 자유민주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는데, 알다시피 독일의 경우는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독일이 신생 국가가 1949년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45년에 망한 이후에 역시 독일도 이제 알다시피 4개의 나라가 분할하다가 다시 합쳐서 동서에 대립이 되면서부터 이제 동서독이 되면서 만들어지게 될 그때 서독. 이때 이제 민주주의의 그 독일은 이제 서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주국가, 연방국가로서 독일이 되고, 이제 동독은 이제 인민민주주의라는 국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독일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뭐냐에 대한 심각한 문제 생긴 게 뭐냐면은 바로 독일에 이제 그 당시 극좌 정당과 극우 정당이 생겨납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신나치당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 공산당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로서는 신나치당이 등장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쟁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이제 극좌에 해당된 공산당이 생기게 되니까 지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이 이제 들어왔어요. 신나치당 이걸 해산시키자. 그 다음에 공산당 이걸 해산시키자 할 때, 그러면 이제 왜 해산시키냐 그럴 때 문제가, 이거 우리 독일에 있어서 이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된다 그러면 해산하라 했는데, 그러면 독일에서 말하는 이 공산당 또는 나치당이 용납이 안 될 이유가 뭐지? 그러면 당연히 독일은 서독이죠, 그 당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럼 그 자유민주주의가 뭐야? 이게 이제 법원에서 판결해 줘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개념 정의가 내려지게 되는 게, 소위 기본법상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소위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그 앞 페이지 잠깐 보셔도, 네, 여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걸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뭐냐 그럴 때, 일체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한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다수의사와 자유평등에 따른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한,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치국가적 질서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민주주의 두 요소 결합된, 여기 나온 것처럼 일체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한 게 히틀러를 생각하면 금방 알 거예요. 이건 우리는 아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다수의사와 자유평등에 따른 국민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한, 이제 이런 소위 말한 자유민주적인 요소, 이런 개념 설명을 했고요. 그 밑에 몇 가지 더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나 몇 가지 기본권 또는 권력 분립, 정부 책임 등등등, 법원의 독립, 다당제 등등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나오는 갖춰져야, 이게 바로 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의 구성 요소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독일의 이제 이 개념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 최근 2017년에도 이런 비슷한 개념을 하는데, 그때는 아까 말한 이제 공산당하고 나치당에 대한 그걸 배제하기 위한 개념을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알다시피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개념을 좀 더 좁게 판단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독일 체제의 위협적인 정당은 지금 정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기본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인간의 전념, 민주주의 원리, 이제 법치국가라고 쭉 합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한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할까? 아까도 우리 독일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독일에서 특히 말한 정당 해산이 실제 이루어진 그 배경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서독 간에 그런 경쟁이 있었고 대립이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또한 이런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언가 한참 논란이 됐을 때 크게 국가보안법이 관련된 아마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잘 알다시피 북한 또는 북한의 그 소위 친화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뭐랄까 처벌하겠다는 그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 간단히 말하면 핵심 존재 이유였죠. 이거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로 인하여서 지나치게 북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표현하거나 북한 사람들 연락하고 하는 거 무조건 처벌하니까 너무 지나치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걸 판단하는 과정에 나오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게 뭔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일의 개념을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여기 우리 표현을 좀 더 보면은 다시 보시면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 단체의 1인 독재 내지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특히 말해 북한을 염두에 두면 딱 될 겁니다. 다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 유지를 말한다. 이걸 어렵게 하는 것이 위해를 가한다라고 본 거죠. 그 내용에는 인권 존중,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이게 바로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가장 핵심 요소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소위 이제 판단해 준 내용으로는 자유민주적은 바로 이거다. 이걸 부정해 나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보완하고 이것 위에 플러스로 나머지 건 우리가 추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국가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 다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보면 더 선명하게도 2014년 통합진보당 위원장과 관련된 헌재가 또 결정을 했습니다. 역시 좀 비슷한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 논리라고 하여 구성되고 운영된 정치 질서를 말한다. 문장이 길어져서 좀 혼란스럽습니다만은 대체로 말한 것처럼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개념을 독일 개념을 또 독일은 그 역사적인 변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가? 그럼 나라에 따라서 약간 좀 달리 파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의 구현 형태는 꼭 같지 않습니다. 꼭 같을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소위 맞춤형이라는 게 있듯이.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이 판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타당한가? 그건 여기 계시면 또 판단하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헌재 구성이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혹시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이건 뭐 충분히 가능해요. 판결이라고 하는 건 뒤집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감하는 바가 정말 그런가는 또 확인할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헌재가 이런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이렇게 파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텍스트 파악은 이 컨텍스트를 잘 고려해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텍스트만 떼내면 소위 말 인용의 오류가 나타나거나 독단적인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적으로부터 공격 대상으로 선포되어 있고 그로부터 체제 전복의 시도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인데 우리의 민족 기본 질서도 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동일한 운명에 있다. 남북이 대립된 현재 한반도 상황과 무관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 펀즈의 보편적 원리에 더하여 우리 사회가 처한 여러 현실적 측면, 대한민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그리고 우리 국민이 공유하는 고유한 인식, 법, 감정의 존재를 동시에 숙고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소위 사회적 맥락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은 이렇게 파악을 했다. 그 다음부터 계속 보시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이 특정한 계급 노선과 결부된 이 민주주의 독재 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민족 기본 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그러니까 민족 기본 질서와 우리 북한의 이러한 가치 또 이념 체계는 우리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 밑에 보면 소위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 등 폭력 행사여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전면으로 저촉된다. 아까 이런 쪽 설명,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비판하는 분도 많습니다. 뭐 법리적으로 엉성하다 어떤 이야기 합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체제와 하나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우리가 구현한다고 할진데 우리가 아까 말한 민주주의 역사적 맥락도 그렇고 우리가 또 해방 이후 더군다나 남북 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내려고 했던 체제가 뭘까? 그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식의 상황은 달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사실을 주어진 현실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면 이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선택지가 그러하다라고 우리는 볼 겁니다. 물론 이 이상을 이런 떠나서 이걸 부정해 나가면서 아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찾자라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유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야기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실험 가능한 민주체제가 뭐냐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으로서의 민주주의를 할 때는 최소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선명한 고정값을 가져야 될 것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제도적인 실현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완하고 바꿔야 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할 건 제도적 과제. 우리 한국 다음 넘어가. 네. 이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우리 말하는 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보통 민주주의 특히 연구한 학자들 보면 소위 말해서 비민주적인 시절에서 민주화, 그다음 민주화의 소위 말해서 공고화, 민주주의 심화 이런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설명할 때 보통 민주 체제가 좀 이제 공고화된 게가 아니냐라고 설명을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은 게 좀 희망사항인 것 같기도 해요. 꼭 그렇지 못한 게 많아요. 하나하나 따져볼 때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체제로서의 어떨 만큼 갖춰졌는가, 시스템이 갖춰졌는가?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아요. 민주화라고 해서 약간의 그 모멘텀은 가해졌을 모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민주화 외쳤던 사람들은 그들은 민주화적 토양 속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권위주의적인 형태의 투쟁으로 살았지만 그 토정 속에 살아왔어요. 아마 우리 이 점에 대해 자세한 건 우리 또 황 의원이 그날 질문을 많이 하시면 할 텐데 어쩔 수 없었어요. 우선 당장 우리가 양김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굉장히 민주화 투사로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지만 그분 스스로들이 민주화의 그런 토대 속에 삶을 살아오질 않았어요. 정당 운영한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들이 흥미로운 평가를 내렸어요. 먼저 YS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나중에 DJ가 아주 비판을 했어요. 문민 독재라 그랬어요. 좀 세월 지나서 DJ가 대통령이 됐어요. YS가 비판했을 적은 개혁 독재라 그랬어요. 결국 서로가 독재라고 부르던 건 어찌 된 걸까? 서로가 서로 잘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 소위 말해서 이제 기존의 권위주의나 때론 국가의 운영의 틀을 바꾸는 건 필요했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철거업자하고 건설업자는 달라요. 근데 철거 전문을 한 사람이 건축가에 있다 그러면 위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역할이 있고 과제가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정책으로 뭐가 필요할까? 근데 이제 혁명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혁명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은 소위 개혁이고 개량입니다. 이건 정말 어렵고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혁명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성공하지도 못해요. 지금까지 성공한 적도 없었어요. 무너뜨리는 건 있었지만 세우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건설하는 일은 엄청난 지혜와 인내와 열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구성하는 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정치학자기도 하죠. 다이아몬드. 그가 이제 민주국가가 구성 10가지를 설명해서 한번 좀 참고로 들어보시죠. 이거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 한번 언뜻 보시면은 첫째 개인을 위한 신앙. 신앙이 제일 먼저 나온 거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요. 의견, 논의, 언론, 출판, 방송, 집회, 시위, 청원, 또 인터넷의 실질적인 자유. 그 다음에 민족, 종교, 인종, 기타 소수파들이 그들의 종교, 신봉, 문화 실천하고 차별 없이 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또 모든 성년 시민들이 연령과 자격을 충족할 땐 투표하고 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 또 선거 분야에서 합헌 원칙에 따른 어떤 집단도 정당 창당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개방성과 경쟁. 그 다음 법치에 따른 모든 국민의 법적인 평등.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6번째 불편부당으로 또 일관되게 법 적용하고 개인 집단 권리 보호하는 독립적인 사법부. 7번째 법의 합당 절차와 국가나 국간의 행위자로부터 고문, 테러, 구금, 추방 이런 간섭부터 자유. 독립적인 입법부, 법 시스템, 기타 자율적인 기관들이 민성 관직자의 권력을 제도적 견제하는 것. 그 다음 국가로부터 독립된 정보원과 조직체들의 다원주의, 이래서 활력 있는 시민사회. 그 다음 10번째 궁극적으로 선거 통해 책임지는 민간들에 대한 군부와
국가안전안보기구의 통제, 이게 정보기관을 통제라는 거죠. 이것만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쉽죠? 10가지만 하면 돼요. 대도 쉬운 거예요. 어떤 누가 그랬어요. 우주선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민주체제 제대로 갖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선은 일정한 법칙 가운데 움직여야 돼요. 기계 법칙과 어떤 연력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만 민주주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치체제가 안 되냐면 인간의 이성, 또 아까 말한 의지, 또 감정, 이거 속에 얼마나 많은 오작동들이 동시에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내린 판단도 사람이 헷갈리는데 그거 어떻게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조합? 그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정말 이건 이 땅에서는 실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이상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자유민주 체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바라는 바예요. 바라는 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아이디어 이상이 혹시 이데아일지도 몰라요. 단지 그걸 이제 지향하려는 노력일 따름인데 그걸 얼마나 설득해 나가면 하느냐. 이게 참 조급한 사람은 이걸 못할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하여간 이건 우리가 지금 보듯이 이 사람의 어떤 발명이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관찰한 바의 발견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 보시죠. 이것은 이제 국제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기구라고 해서 이런 선거 및 민주주의를 굉장히 연구하는 국제 기구 중 하나인데, 자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성될 이렇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민주주의 여기 보면 이제 소위 popular control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민의 통제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정치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소위 말해서 대의 정부, 오른쪽에 보면 기본권, 왼쪽에 보면 참여해 나가는 그런 그 방식, 왼쪽에 보면 또 그 외에 소위 뭐 행정기관이 소위 말해 불편부당하고 하는 거, 오른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소위 견제해 나가는 거. 이것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쉽죠?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누구도 민주적으로 잘 되고 있다. 우리 미국도 봤지만 참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영국도 민주주의로 우리 알지만 영국도 보면 자기가 민주주의 않다는 걸 많이 고민해요. 자기들도. 세계 어느 나라 보더라도 헌법에 민주주의라고 내세우더라도 민주적이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라마다 소위 말한 민주체제가 참 다양하구나. 설사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게 참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소위 민주체제가 잘 작동되는 국가의 경우는 몇 가지 아까 말한 특징적인 것을 더 보면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경쟁에 참여하는 룰이죠. 선거, 정당, 정치자금 제도가 잘 정비가 되고 그다음에 언론기관과 시민단체가 정부를 잘 견제하고 법원이 중립성 지키고 법의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고 또 공동회의에 적극 참여하려는 태도 이걸 갖춰야 되겠다라는 건데요. 특히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공동의 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안 된다. 선전과 선동에 따르고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그런 가짜 그 이름만 민주주의면 엉터리 같은 조작된 내용이다. 제가 대학 1학년, 몇 학년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는 거대한 사기다. 뭐 그런 내용의 글을 볼 때 너무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깊이 이해해 보려고 할수록 충분히 이게 조작이 가능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다음 보시다시피 이러한 요소를 다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서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영국이 이코노미스트의 그 일종의 하나의 연구 기관 속에 보면 여러 나라를 완전한 민주주의, 이게 full democracy, 그 다음에 불완전한 flawed, 좀 흠이 있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는 혼합체제, 나머지 아예 독재체제로 구분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2019년에는 167개 중에 23위를 차지하더라고요. 물론 이 평가하는 기준은 좀 약간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일단 그걸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본다면 23위였고 일본은 24위, 여기서 적절히 위안이 됐습니다. 중국은 153위, 북한은 꼴찌 167위. 이제 이게 소위 국제적인 소위 민주주의적 관점을 본다는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대한민국은 좀 불완전한 민주체제. 근데 올해 2020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가 좀 올라와서
약간 완전한 민주주의로 됐다고 막 자랑하던데 좀 의심스러워요. 그게 평가 어떻게 누가 했는지. 여하튼 간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듯이 이 민주주의 체제를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제도적인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까? 뭘 해야 할까? 우리 헌법에 보면 분명히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도록 우리 헌법 전문에는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위해서 아까 말 여러 가지 많은 그 뒷받침이 될 게 있는데 그중에 특히 우리와 직접 관련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특히 정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아마 언젠가 다시 또 헌법 개정의 문제가 나타나야만 하고 또 나와야만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좀 미리 살펴보죠. 정치 권력 구조의 변경은 결국 그 헌법의 구성 원리에 따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를 특히 간단한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민주적 대표성, 또 절차적 정당성, 그 다음에 책임 정치 세 가지가 반드시 구현돼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민주적 대표성을 보겠습니다.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해야 되겠다. 무슨 말일까? 어차피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규모의 나라입니다. 스위스가 전 세계적으로 직접 민주를 가장 많이 한 나라니까 보통 통계 보면 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직접 민주주의 형태 한 절반 이상을 스위스가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그럴 일이 많지 않은 소위 대의 민주주의 구조니까 그럼 결국 민주적 대표성 확보가 제일 1차적인 관건인데 그 민주적 대표성이라는 건 두 가지로 봅니다. 정부를 구성할 때와 운영할 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제인데요. 다소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좀 하나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국가기관 구성, 우리는 지금 대통령하고 국회가 지금 국가기관으로 좀 선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 정치적 선호, 또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건 뭐 절대적입니다. 이게 특히 선거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선거를 실시한다면 제대로 해라 그런 말이에요. 선거가 조작되면 이건 기본적으로 대의제 또 민주주의 작동이 안 됩니다. 그중에 특히 입법부와 집행부는 민주로 구성해야 너무 당연한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알고 보면은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과히 민주적이지도 않고요. 국회의원 선거도 민주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미국식을 흉내를 내서 단순 다수결을 합니다만 이건 대단히 흠결이 많은 아주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제도고 민주적인 내용으로 보면 되게 비판의 여지가 많은 제도입니다. 단지 우리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하고 있어요. 또 하나 독립적 지위에 있는 사법부 구성의 민주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헌재 대법원 구성에 너무 많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또 여기나 사법부가 민주정치의 레퍼리 역할을 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어차피 민주정치라고 하는 건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거기는 숱하게 많은 탐욕이에요. 아까 말한 그 증오를 사실 공산주의를 핵심은 증오의 과학이라고 요약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과학은 사라졌고 증오만 남았다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정치의 힘은 시기와 질투예요. 거기에 더 힘쓰면 이제 증오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룰을 만들어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좀 차분하고 냉철하게 판단할 사람이 사실 사법부예요.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위반됐나 안 됐나 그건 이제 헌재가 판단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이 적법했나 여부는 대법원이 우린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법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떨어져서 레퍼리 역할을 안 해주면 이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로 하여금 선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건 룰 자체가 그래요. 진흙탕에 싸우는데 거기서 예의 있게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싸우는 거 일종의 격투기예요.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룰은 공정한가? 룰은 지켰는가? 그걸 사법부가 지켜봐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 이건 굉장히 민주체제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지금 뭐 지난 총선이든 뭐든 사법부에 지금 계류된 사건이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데 훗날에 아마 논의가 더 될 겁니다. 그 다음 구성만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결정 과정이 중요합니다. 당파 얘기 아닌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라. 소수 입장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요소를 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근간 위에 아까 말한 이런 민주적인 다른 그 측면이 좀 강화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흠결 있는 식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은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투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제로 우리가 주어져 있다. 그 다음 절차적 정당성의 강화.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부분 또한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권력에 누가 갖느냐? 사실 어떤 데 보면 누군가는 권력을 갖게 돼 있어요. 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거예요. 누가 또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할 겁니다. 근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권력 행사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 즉 뭐냐면 적법하고 절제 가운데 이루어져라. 근데 사실 절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권력 가진 자에게 절제하기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빼앗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가지고 있으면서 참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하도록 우리는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적법하게 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절차를 좀 까다롭고 해두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걸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권력분립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입니다. 그중에 간단하게 권력분립 원리가 이게 오늘날 대단히 무시되고 있기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는 권력이 수평적으로 분산이 되고 수직적으로 분할이 될 걸 이야기합니다. 수평적이라 이 말은 입법부와 집행부 간의 건강한 견제와 협조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전에 한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는 지금 말하면 이제 소위 비문 쪽이었는데 고민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 후보 될 거 자기는 아는데 이건 참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우리 당은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집권당이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다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우리 야당해야 국회의원 할 맛이 납니다. 라는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행부와 입법부가 제대로 견제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다. 양원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고 대통령의 사명권도 제한할 필요가 있고 특히 헌재와 법원이 또 역할을 잘하도록 필요하다. 이런 건 뭐 기술적인 건 생략합니다. 특히 또 권력을 나눠줄 필요가 있는데 중앙정부 지자체 간의 권한도 배분이 좀 필요할 때가 있고 특히 의원이 이 장관 되는 건 금지해야 됩니다. 의원 내각제는 가능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하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안 좋은 것만 조합을 해서 장관이 이 의원이 겸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가 된다? 대단히 안 좋은 아주 부정적인 선례를 남겼습니다. 근데 대통령까지 하겠다니까 더 완벽합니다만 그 다음에 법치주의 강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법부 독립, 그 다음에 검찰 중립. 왜냐하면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 이거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룰 오브 로와 룰 바이 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지금 우리나라는 룰 바이 로입니다. 책임 정치, 그 다음 나오다시피 이 책임 추궁은 굉장히 강조돼야 된다는 건 뭐 이건 너무 잘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맺는 말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특히 교회의 역할이 뭘까? 우리 그 다음 아예 보시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보면 다음 페이지. 첫째는 교회가 정치 세력으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회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건 권리와 자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의 조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바람직인가에 대한 관점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좀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지는 뭐 의욕과 함께 좀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다음 정치 세력에 대한 파수꾼 역할,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치 세력에 대한 통제는 정치적 통제와 법적 통제와 도덕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통제는 다수의 힘이고 법적 통제는 법리를 동원하고 도덕적 통제는 선악과 옳고 바름을 분별력을 가진 권위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데요. 시간적으로는 제일 시원한 게 선거를 확 바꿔버린 정치적 통제, 그 다음엔 법적 통제, 그 다음 도덕적 통제가 시간적 순서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것은 사실 도덕적 통제입니다. 독재 정권이라는 내용보다는 불법 정권이라는 게 더 강하게 임팩트가 있고요. 불법 정권보다는 사악한 정권이다 라고 하는 게 더 강력한 메시지인데, 근데 이런 메시지 누가 전하냐면 도덕적 권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의 말에 권위가 있는 건 그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교회가 이러한 권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교회의 과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시민교육기관으로서 교회인데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일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간 걸리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죠. 어느 시대든 간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편벽과 거짓이 없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만 키울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의 또 다른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일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답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예, 조정민 목사님. 예,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의 전환이 있어서 마이크를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상황이 자유를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의 이 민감성은 더 상위 개념의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북한과 남한의 갈등, 인민민주주의와의 갈등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 긴장감. 근데 이 긴장감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저는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왔고 또 민주주의 개념이 이제 국민들의 의식 속에 이제 자리 잡아가는 이 속에서 만약에 북한이 없는 우리 민주주의였다면 더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런데 어떤 북한의 그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긴장감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를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는 요소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한번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겠습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유민주주의 그런 경험해 볼 적이 없었죠. 근데 아마 참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역사의 섭리라고도 봐야 되나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이 이만큼 커가는 역설적인 힘은 북한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또 우린 극명하게 보았고, 또 반대로 자유가 없는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사람이 얼마나 독재 정권이 세워질 수 있는가, 심지어 정치 권력이 종교화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뭐 북한의 김일성 교 아닌가요? 그럴 수 있구나. 정말 오늘날의 또 다른 저 하나의 뭐랄까 그런 독재자가 가능하구나라는 게 우리는 보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독재 정권을 우리 지켜보고 있어요. 같은 한국 같은 혈통 가진 민족끼리 보면 참 특이하게도 특이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더 강한 또 열정을 가지게 된 게 아니었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상반된 반응 같아요. 야, 다행이다 생각 들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북한에 대한 책임감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북한에서 내려온 학생이에요. 10살 때 내려왔어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두 번째 넘어와서 왔는데, 이 아이에게는 북한의 경험과 남의 경험이 너무 선명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강의를 하면 금방 이해를 잘해요. 자유의 중요성, 그럼 얘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체험했으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더 강한 열망과 또 가치. 사람은 가치를 깨닫는 게 두 가지 방법 같아요. 하나는 믿음으로 하는 것, 하나는 상실을 통해서 하는 것. 마치 장자의 직분을 야곱이 믿음으로 가졌다면 에서는 상실함으로 알았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간접 경험인 그 북한의 걸 통하여 더 알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이제 북쪽에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건 뭐 잘 아실 겁니다. 네. 예, 또 질문. 예. 독일 헌법을 참고해 한다 그러면 그 동독의 어떤 공산주의 위협이 사라진 상태에서 민주화 그리고 또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인권에 대한 부분을 세워서 그 독일 헌법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북이 통일될 때 통일헌법을 세운다고 한다면 역시 이제 뭐 이 흡수 통일이냐 뭐 이런 부분들의 논란을 제외하고 헌법에 대한 이 부분이
북한은 인권에 대한 부분을 안 다루고 남한과의 이 충돌은 또 인권을 또 안 다루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통일 헌법으로 만든다 그러면 인권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덕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도덕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인권을 포함시킨 통일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려면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헌법을 제정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 특히 또 남과 북을 아우를 수 있는 인권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다룰 건가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사실 통일헌법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특히 헌법학계 쪽에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습니다. 특히 90년 동서독 통일된 이후로부터 갑자기 막 통일헌법을 논의가 많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만은 사실 통일헌법을 만들어서 통일하는 건 아니고요. 통일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는 통일 방식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고 봤고요. 그럼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 흔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지금 남북이 단일 국가가 되는 게 있고 연방 국가가 되는 게 있고 국가 연합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연방 국가는 미국 같은 거고 국가 연합은 지금 소련 또는 뭐 그런 식으로 될 텐데요. 그럼 결국 제일 한때 남쪽에 되는 게 낮은 연방제, 낮은 수준의 연방제, 흔히 고려 연방제 운운 이야기할 때는 남과 북이 국가와 국가 연합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게 과연 진짜 우리가 말한 통일 헌법이 가능할까? 조약 형태로가 가능할 겁니다만은 근데 적어도 예컨대 그 독일도 그렇고 러시아나 다른 데 그렇지만 좀 비슷비슷한 성격일 때는 가능하지만 전혀 다른 국가 형태이면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사실 지금 중국이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은 일국 양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체제가 달라도 한 나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우리 홍콩을 보면 알다시피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대만에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일국 양제 있지만 홍콩에도 보듯이 그건 불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통일헌법을 이야기할 때 어떤 형태의 통일을 말하는가? 그럼 결국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 통일한다면 연방국가 또는 이 단일국가로 형태가 가능할 텐데요. 그러면 그건 아까 말한 근본적인 가치의 공유가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그 통일헌법의 형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가 없게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연방국가가 되면 결국 수도는 어디로 둘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결국 가치의 공유가 되는데 그럼 당장 북한의 복수정당제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허용하게 되면 그런 말이 안 하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내세우는 항상 뭐냐면 국가연합이라 해서 서로 남과 북이 각각의 남쪽 정부, 북쪽 정부 해가지고 한자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역사적으로 가능한 적도 없고 가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국가연합 형태라고 하는 건 가장 성공적인 게 유럽처럼 유럽의 그 연합은 하나의 국가연합으로 봅니다. 그건 얼마나 공통점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 남과 북의 상태, 현재 상태로서는 가능하지가 않더라. 그러면 결국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연방국가 이상의 단일국가인데 단일국가는 결과적으로 이제 흡수 통일 형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 당연히 남쪽 중심이 흡수이겠죠. 그러면 연방국가 된다면 아까 말한 북한의 변화를 체제 변화를 가져오길 바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흡수 통일일 수도 있지만 차라리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게 뭔가 그러니까 북한도 체제 변화를 좀 경험해서 북한도 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그래야 우리가 통일에도 충격이 덜할 것이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한다면 북한의 체제 전환을 좀 이끌어내고 북한이 좀 온건 합리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 다음에 남과 북이 뭔가 접점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그건 모릅니다. 사실 동서독 통일될 때 콜도 몰랐습니다. 콜도 그때 9월에 통일될 3월만 하더라도 통일되겠나?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올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통일의 문이 확 열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할 것인가? 그럼 북한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 주민을 어떻게 포용할 건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저 교회 가고 싶다. 그럼 저 공동체 가고 싶다. 누군가에게는 김치가 필요했겠지만 북한 주민에게는 김치가 아니고 뭐가 필요할지 우리가 한국교회 고민해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면 분명히 교회로 올 거고 그다음 국가 체제의 편입이 가까워질 겁니다. 황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예. 결국은 경제력입니다. 우리 이전에 아까 말씀 90년대 한참 막 통일의 환상이 있게 있었어요. 언론에서 우리도 통일 얘기하자 그럴 때 정부 쪽에서 그 정부 쪽에 자료 하나 딱 돌렸더니 언론이 잠잠해졌어요. 통일 비용을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통일하면 우리 민족적 재앙이다. 이 수준의 통일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딱 답했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결국 여러 가지 동기를 갖습니다. 뭐 통일의 뭐 민족사적인 인도애적인 하지만 결국은 경제적인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불행해지면서 통일하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물론 우리는 이제 신앙적인 이유로 하길 바랄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아까 말한 남한 쪽에 있는 우리들이 불행해지면서 통일을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도 왜 통일하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통일을 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제가 본 두 가지. 하나는 경제적인 우리가 굉장히 그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정치적 체제가 정말 그들에게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또 사회적인 게 있다면 교회가 그들을 포용해 줘야 될 겁니다. 한 거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보통 학생들 질문하죠. 우리의 소원은? 그러면 답이 뭔지 알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요. 근데 왜 통일 안 되냐 그랬더니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 원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통일 그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예. 또 질문 더 예.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추진 세력으로서의 교회, 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정치 세력으로서의 교회와 정치적인 그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호 유기적으로 또 보완적으로 또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또 어떤 부분들은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사실 보수주의에서 입장에서 볼 때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깊이 있게 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앞으로 걸어야 할 난관이 많은데 그 부분들은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짧은 시간에 아마 특히 기독교가 정치 세력화 참여하는 건 상당히 좀 전략적 접근과 대단히 좀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보는데요. 사실 뭐 알다시피 많은 외국 특히 유럽만 하더라도 이제 기독교 이름 내세운 정당이 참 많습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또 독일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권을 잡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정당 예컨대 요즘 뭐 기독교 자유당을 비롯한 것처럼 그럼 기독교 이름을 내세우는 정당이 좋을까? 기독교 이름 안 내우는 게 좋을까? 그건 우리가 또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있다면은 기독교 가치와 이름을 명확하게 내세운 정당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다른 정당과 달리. 여기 정말 흔히 말한 민주적인 원리에 따라하고 그다음에 깨끗해요. 그 정책도 정말 좋아요. 정책도 좋고 도덕적 우월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수 한두 석 차지하면 점점점 이제 흡입력이 생겨요. 그다음에 흡입력이 생기면 당연히 대권 주자가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구심점이 돼서 모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제일 불행한 시나리오는 기독교적 선명한 예컨대 뭐 예수 유일당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당 대표가 이 정치자금 스캔들이 생겼다. 이건 정말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기독교 이름 안 내우시고 하시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도 한 적은 했는데 또 그게 또 신앙 고백이라 하신 분들이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중요한 건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면 딱 좋아요. 그럼 이왕이 차라리 그럼 뭐 빛과 소금당 하시든지.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잘못하면 또 이게 또 비난받으니까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이 정치 활동하려면 정말 그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소수의 사람이라도 오래 시간 걸려도 좀 한 10년, 20년 내다보고 꾸준한 정치 세력으로서의 좋은 정책과 모범이 되는 정당들만 나와준다면 좋은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아까 말한 어려운 시간인데
그걸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서 계속 교회는 아까 말한 도덕적 판단을 해주면 좋고, 그러려면 아까 말한 교회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특히 교계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크기도 하고, 물론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신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뭐 이제 저도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아, 예. 자, 그러면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